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3일 완성 조리기능사 필기시험 문제풀이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리기능사 필기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고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등 모두 공통 부분만 공부하시면 합격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등 특정 분야에서는 약 5 내지 10% 정도만 출제되고 나머지 90에서 95%는 종전과 같이 공통 부분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제은행 방식은 첫째로 많은 문제를 풀어보아야 하고, 둘째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답을 맞출 정도의 이해를 해야 하고, 셋째, 문제를 접하는 순간 정답이 뚜렷이 클로즈업 될 정도로 복습과 반복으로 눈에 익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의 대상은 그랬습니다. 1번 식품, 약품, 기구, 용기, 포장. 식품위생법에서 약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번은 조리법, 조리시설, 기구, 용기, 포장 그랬는데요. 조리법은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조리시설에서는 일부를 규정한 바 있지만 조리법은 없습니다. 3번에서는 조리법, 단체급식, 기구, 용기, 포장 그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리법은 해당 안 되고 단체급식에서는 집단급식으로 약간 있지만 어떻든 아닙니다. 네 번째,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그랬습니다. 이것이 정답인데요. 이것을 매번마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문자로 식, 기, 용, 포. 그래서 식식기용포로 두 문자로 그냥 외워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2장에서는 식품과 식품 첨가물을 규정하고 있고 제3장에서는 기구, 용기, 포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위생의 대상은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에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입니다. 세균 번식이 잘 되는 식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세균 번식이 잘 되는 식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세균이 번식되려면 적어도 세 가지의 필요한 생육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세균이 번식되려면 영양소가 있어야 합니다. 영양소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수분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적정 온도가 있어야 합니다. 영양소에는 질소원, 탄소원,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필요하고요. 수분은 약 40% 이상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40% 이상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온도는 0도에서 80도 정도의 조건이 맞아줘야 합니다. 0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8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미생물이 세균이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양소, 수분, 온도 이 세 가지는 세균이 번식하는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더 짚어보고 갈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세균이 어떤 부류에 속하느냐는 거예요. 미생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생물을 한번 좀 살펴보고 갈 건데요. 미생물이라는 것은 작아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작을 미자를 써서 미생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생물의 종류와 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생물의 종류는 큰 것부터 우선 들어가 보면 곰팡이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가 효모, 그 다음이 스피로헤타, 그 다음이 세균, 그 다음이 리케차, 그 다음이 바이러스. 그래서 제일 큰 것이 곰팡이고, 이것은 출제에도 자주 나오는데요. 제일 큰 것이 곰팡이고, 제일 작은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고요. 대강 눈팅으로 한번 봐두십시오. 곰팡이, 효모, 스피로헤타, 세균, 리케차, 바이러스. 바이러스와 세균 사이에 리케차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봐두시고요. 다음에
이 미생물이 호기성과 현기성, 그러니까 산소를 필요로 하느냐, 산소를 좋아하면 호기성, 산소를 싫어하면 현기성, 이렇게 해서 호기성 세균이냐 현기성 세균이냐로 나누는데요. 호기성 세균에는 곰팡이, 효모 등이 있고요. 현기성에는 여기도 두 가지로 나누죠. 통성 현기성과 편성 현기성이 있는데요. 통성 현기성은 뭐 산소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편성 현기성은 산소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산소를 절대적으로 기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를 절대적으로 기피하는 것으로서 이 대표하는 것이 보툴리누스균이라는 게 있어요. 보툴리누스균. 이 밀폐된 곳에서 사는 것이죠. 통조림아니나 이런 곳에서. 그 다음에 웰치균. 이런 것은 산소를 절대적으로 기피하기 때문에 편성 현기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균 번식이 잘 되는 식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세균 번식이 잘 되기 위한 것은 세 가지죠. 온도가 적당한가, 수분은 충분한가, 영양분이 있는가. 이 세 가지는 세균이 잘 번식되는 조건입니다. 그거 거리가 먼 것은 산이 많은 식품인데요. 이 산이 많은 식품은 이게 살균 처리 같은 데 쓰이는 거죠. 그래서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산이 많은 식품은 세균이 번식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생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 활성도의 크기로 오른 것은, 여기서 물은 것은 뭘 물었냐면 수분 활성도를 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수분 활성도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AW로 해가지고요, 워터 액티비티 해서 이 AW 워터 액티비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P0분의 P라고 해서 P0는 물의 수증기압입니다. 순수한 자연수 물의 수증기압이고요. P는 해당 영역의 해당 물질의 수증기압입니다. 이건 강해 물질 영역의 수증기압이고요. 이 pO는 물의 수증기압입니다. 이 물의 수증기압은 1이죠. 당의 물질의 수증기압은 1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미생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 활성도를 말할 때 그것은 1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은 1이고 사람의 혈액의 이 수분 활성도, 혈액의 수분 활성도는 약 0.995 정도라고 하고요. 맨 수분 활성도가 적은 것이 공유, 또는 콩 이런 건데요. 이 공유나 콩의 수분 활성도는 어느 정도냐면 0.640이라고 그래요. 0.640 AW가요. 그래서 아주 적은 수분하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미생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 활성도의 크기가 오른 것은 어느 것이냐 그랬는데요. 우선 정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수분 활성도가 큰 것은 세균이고, 그 다음은 효모고, 그 다음은 곰팡이입니다. 지금 보았듯이 곰팡이가 가장 적어요. 곰팡이는 수분 활성도가 0.640, 대부분의 경우 수분 활성도가 0.9 이상입니다. 아주 이제 뭐 특별한 경우가 0.8 뭐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의 1번이 되겠습니다. 세균이 보통 0.91, 92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효모라고 그래도 거의 0.9, 0.89, 곰팡이에 가면 0.64. 그래서 미생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 활성도의 크기는 제일 큰 것이 세균, 그 다음이 효모, 그 다음에 곰팡이, 이러한 순서로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더 한번 말씀드리면 세균의 수분 활성도는 얼마냐면은 0.90에서 0.95입니다. 그 다음에 효모의 수분 활성도는 얼마냐면은 0.88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곰팡이의 수분 활성도는 얼마냐면 0.65에서 0.80 사이입니다. 그래서 세균이 수분 활성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효모, 그 다음에 곰팡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식품의 변질을 일으키는 주 원인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식품의 변질을 일으키는 주 원인. 먼저는 여기서는 변질, 부패 이러한 개념들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것을 설명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원론적인 것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고 스킵하는 양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식품의 변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변질의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성분이 변화되어서 그 식품의 영양소가 파괴되고 향기나 맛의 손상이 일어나서 식품 원래의 특성을 잃어버리는 상태. 이것을 변질이라고 해요. 하여튼 원래 모양이 아니고 뭔가가 파괴되었다. 맛이 파괴되었고 원래의 특성을 잃게 되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질의 원인. 변질의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느냐는 거죠. 첫째는 이 변질의 원인에서 생물학적 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학적 요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미생물에 의한 발효나 또는 부패입니다. 이건 생물학적으로 미생물에 의한 발효 또는 부패에 의해서 변하는 거예요, 성질이. 다음에 화학적 요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산화됐다든가 pH 농도가 변했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물리적 요인으로 변질을 가져오는 것은 온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수분, 습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빛에 의해서 이런 것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그 식품의 상태가 변하는 것. 이것을 이제 변질이라고 하며 변질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변질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변질의 종류. 첫째, 이러한 변질에는 부패라는 것이 있어요. 부패. 부패는 단백질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고 그래서 악취가 나고 변하는 거죠. 악취가 나고 변하는 거예요. 성질이 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후란이라는 게 있어요. 후란. 이 후란은 뭐냐면 똑같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미생물인데 어떤 것을 특별히 말하냐면 호기성 세균. 아까 봤듯이 염기성이 아니라 호기성. 산소를 좋아하는 것이죠. 호기성 세균에 의해서 변질되는 것. 이것을 특별히 후란이라고 해요. 다음 세 번째는 변폐라는 게 있어요. 변폐는 뭐냐면 단백질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 또는 지방계 식품이에요. 탄수화물이나 또는 지방계 식품이 통일돼요.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분해되어서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다음 네 번째는 산패라는 게 있어요. 이 산패는 유지 성분이에요. 지방이죠. 유지 성분이 미생물에 의한 게 아니에요.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이거는 미생물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 공기 중에 노출되어서 산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패는 미생물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변질이 되어서 냄새 등이 난다. 요게 산패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발효예요. 발효는 탄수화물이 이것도 미생물 작용이에요.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알코올이라든가 또는 각종 유기산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변질의 종류에서 부패는 단백질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돼서 악취 변성이 나는 것이고요. 후라는
단백질이 호기성 세균에 의해서 변질되는 거 후란이라고 하고요. 변폐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단백질이 아니에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서 성상이 변하는 것이고요. 산패는 유지, 지방이죠. 기름 같은 거. 이런 것이 이 미생물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 방치되어서 산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발효는 탄수화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알코올이나 유기산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발효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이 발효를 이용한 것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식품의 변질을 일으키는 주 원인은 그랬는데요. 물론 식품의 변질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꼭 미생물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여기서 주 원인이라고 했더니 주 원인은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미생물입니다. 식품의 변질을 일으키는 주 원인은 미생물이다. 다음입니다. 자, 감자, 고구마 및 양파와 같은 식품에 뿌리가 나고 싹이 트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 그랬어요. 이 문제는 이제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미생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주로 살균 처리를 하는 방법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걸 답부터 말씀드린다면은 감자, 고구마, 양파와 같은 식품에서 뿌리 나고 싹이 트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방사선 살균법이에요. 이것을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방사선을 쬐가지고 이러한 생장점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은 방사선 살균법인데요. 자, 이제 미생물 관리에서 주로 살균 처리에서요. 어떤 방법이 쓰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미생물 관리에서 물리적 방법이 있고요. 다음 화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물리적 방법에서는 건조, 냉각, 가열, 조사. 말 그대로 건조는 일광에서 볕쬐 버리는 거죠. 냉각은 0도 이하로 얼려버린다든가, 가열은 100도 이하로 열을 가해주는 거. 조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사선 살균법과 같이 어떤 방사선을 조사하는 거 쬐가지고 살균해버리거나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자, 화학적 방법에서 여기가 좀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염장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당장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산저장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염장법에서도 이것이 몇 번의 시험에 나왔는데요. 물간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른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압착염장법이라고 그래서 돌 같은 걸로 누르는 건데요. 압착염장법. 그 다음에는 주사법. 주사로 소금을 생선 같은 거 아는 게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물간법이라는 것은 소금물에다가 생선 같은 걸 담그는 거예요. 이렇게 염장에다가 생선 같은 걸 집어넣어서 하는 거, 이걸 물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간법은 생선 위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그냥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소금을 뿌려고 이 염장을 하는 거예요. 물간은 소금물에다가 집어넣는 것이고, 마른간법은 생선 같은 거 위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간을 하는 것이고, 압착염장법은 이 물간처럼 물에다가 넣어놓고 이거 위로 뜨니까 뜨지 못하게 어떤 대나무랑 이런 걸 넣고 또 돌로 누르는 것이죠. 주사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염도를 해당 생선이 이쪽으로 주사를 해가지고 골고루 염장이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당장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당이 이 슈가입니다. 슈가링이에요. 이게 슈가링인데 설탕물에 담는 거예요. 변질을 막기 위해서. 산저장법은 말 그대로 식초물에 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산은 살균력이 강해요. 다른 시험들이 나오지만 그리고 설탕도 설탕 속에 담그면 미생물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 방법에는 건조, 냉각, 가열, 조사법이 있고, 염장법에서는 화학적 방법에는 염장법, 당장법, 산저장법인데 염장법에서는 물간과 마른간법, 압착염장, 주사법이 있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자, 고구마, 양파와 같은 식품에 뿌리가 나고 싹이 튼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조사, 당사선 살균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생물학적으로 식품 1g당 세균수가 얼마일 때 부패 단계로 보겠느냐 하는 건데요. 이건 그냥 뭐 답만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0의 7승에서 10의 8승. 식품 1g당 생균수가 10의 7승에서 10의 8승일 때 부패 초기 단계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이 7, 8승을 잘 표기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이해를 해주시고요. 10의 7승 문제가 나올 땐 이렇게 나올 겁니다. 10의 7승에서 10의 8승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학적으로 식품 1g의 생균수가 얼마일 때 초기의 부패 단계로 보겠느냐, 초기 부패 단계입니다. 하겠느냐 하면 10의 7승에서 10의 8승 그것은 항상 외우셔야 됩니다. 자, 8번입니다. 오염된 토양에서 맨발로 작업을 할 경우에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은 그랬습니다. 이제 기생충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기생충은 첫째, 매개체별로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는가, 매개체가.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은, 첫째로 채소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기생충이. 그 다음에 둘째로 육류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생충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 물고기. 물고기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생충이 있어요. 아주 시험에 빈번히 출제되는데 채소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감염되는 기생충 이런 경우는 무엇이냐면 중간 숙주가 없다. 그 다음에 육류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생충은 중간 숙주가 한 개이다. 그 다음에 물고기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생충은 중간 숙주가 두 개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첫째, 채소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기생충. 그 기생충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건 아주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인지를 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 해충. 둘째, 요충. 셋째, 구충. 이 구충이 뭐냐면 12지장충입니다. 구충이 12지장충이고요. 그 다음에 넷째, 현충.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양, 모양, 선충. 그러니까 채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기생충에 해충, 요충, 구충, 편충, 동양 모양 선충. 만약에 시험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 컨별하기 어렵다 라고 하면 이름이 두 개인 것. 해충, 요충, 구충, 편충 이 두 개인 것은 다 채소다. 그렇게 봐도 거의 맞을 겁니다. 다만 하나, 동양 모양 선충이라는 이름이 긴 것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동양 모양 선충이라는 거는 그 동양 사람들이 머리털옷 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같아요. 그래서 이 긴 이름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름이 두 자씩이에요. 해충, 요충, 구충, 현충, 동양 모양 선충. 여충은 이제 학문주의에서 학문을 가려오면서 하는 그게 이제 여충이고요. 구충은 12지장충이라고도 하는데 시험에 나올 때 구충 그러면 채소, 편충, 동양 모양 선충. 이 채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러한 기생충을 중간 숙주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숙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숙주라는 것은 잘 숙자의 주인주자거든요. 그래서 재워주고 먹여주는 거 이게 숙주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육류가 중간 숙주다 그러면 그 고기 그러니까 소나 돼지나 이런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잡아먹고 하는 거예요. 그냥 좀 모아말로 한다면 소나 돼지가 그걸 잡아먹게 해주는 거죠. 이걸 숙주라고 해요. 채소는요. 채소는 붙어있는 것이 잡아먹진 않잖아요. 채소 속에서. 채소에 붙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간 숙주가 없다 그래요. 채소는. 그냥 알 같은 것이 채소에 붙어서 들어와요. 육류 같은 이런 거는요.
그 속에 살다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을 숙주라고 그러는데, 이 숙주가 한 개.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바로 들어오는 거죠. 물고기 같은 경우는 두 개 일반적으로. 제1숙주가 있고 제2숙주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물벼룩을 잡아먹은 뭐 우렁이나 물벼룩을 잡아먹은 뭐 어떤 것들이 또 잡아먹어 이거를 뭐 송어라든가 은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물벼룩에 감염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잡아먹고 이것을 다시 사람이 먹을 때 이러한 그 기생충은 그 속에 들어가 죽지 않고 갈수록 증식을 해요. 증식을.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 거치는 것은 중간속주가 두 개라고 말하고 하나를 거치는 건 중간속주 하나라고 말하고 아예 물을 통해 들어오긴 하지만 그 속에 살다 들어온 게 아니라 붙어서 들어와. 이건 숙주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채소를 통해 들어온 거 해충, 요충, 구충, 편충, 동양광선충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을 한번 볼게요. 육류를 통해서는 어떤 기생충들이 들어오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중간숙주가 두 개다. 그 중간숙주가 한 개다. 이렇게 말하죠. 첫째, 무구조충이라는 게 있어요. 무구조충.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민촌충이라고 해요. 민촌충. 이것은 소를 통해서 들어와요. 소고기. 두 번째, 무구조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갈고리 천충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돼지를 통해서 들어와요. 세 번째, 선모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돼지나 개를 통해서 들어와요. 네 번째로 톡소플라스마라는 게 있어요. 이 톡소플라스마는 돼지, 개, 고양이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 다음에 만손 12천충이라는 게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뱀, 개구리 들어오는 건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이 네 가지예요. 무구조충, 돼지, 여기 무구조충의 유입니다. 유구조충이에요. 소, 무구조충, 돼지 유구조충, 선무충, 톡소플라스마인데 그게 그거 같아가지고 좀 외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조충에서 무구, 유구, 말 그대로 하면 무구는 없을 무자에 입구자예요. 유구는 있을 무자에 입구자고 입이 있다 없다. 근데 여기서 입이라기보다 갈고리예요. 갈고리. 그 천충에 달려있는 갈고리가 있냐 없냐. 그래서 민천충은 갈고리가 없는 민자예요. 유구조충은 갈고리가 있어서 갈고리천충이라고 해요. 유구조충은.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헷갈리죠. 그래서 소한테 물을 줘도 돼요.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 복태를 제가 만들었는데 복태가 그렇게 물었어요. 소한테 물을 줘도 돼요? 이렇게 물었어요. 복태는 이게 버거를 먹고 잘못된 친구예요. 버거독이 테트로도톡신이에요. 버거독이 테트로도톡신인데 이 버거를 먹고 잘못된 친구가 묻기를 소한테 물을 줘도 돼요? 그래서 소는 무구조충, 돼지는 유구조충.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전체하면 네, 이렇게 해서 오염된 토양에서 맨발로 작업할 때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은 이라고 물었는데요. 자, 논의 그 토양, 오염된 토양에서 맨발로 작업할 때 오염된 토양, 뭐가 자라겠어요? 채소죠, 채소. 그런 채소에서, 채소 맞죠? 맨발로 작업할 경우에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은, 근데 여기서는 또 한 가지를 좀 더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답은 4번인데요. 12장충인데 이게 토양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12장충은 토양에 주로 많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어패류 부분을 아직은 제가 못 봤네요. 어떻든 오염된 토양에서 맨발로 작업할 경우에
감염될 수 있는 것인데요. 구충은 분변을 통해서 오염된 토양이나 하수로부터 경피감염, 경구감염으로 맨발 작업을 했을 때 많이 들어오는 기생충입니다. 그래서 답은 오염된 토양에서 맨발로 작업을 이렇게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은 그래서는 답은 구충, 즉 12지장충이 되는데요. 일단은 간흡충이나 폐흡충은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간흡충이나 폐흡충은 이것이 바로 이제 물고기, 이 물고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간흡충, 폐흡충인데 간흡충은 간디스토마고 폐흡충은 폐디스토마예요. 그래서 이건 주로 어패류에서 들어오는 것들인데요. 어패류에서 들어오는 것들인데 중간 숙주를 이것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새로 가가지고요. 이 어패류의 중간 숙주를 한번 봐볼게요. 첫째, 간흡충, 간디스토마죠. 두 번째, 폐흡충, 폐디스토마죠. 세 번째, 고래회충, 아니사키스라고 해서 고래회충, 이것을 아니사키스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에 요코가와 흡충, 요코가와 흡충,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광절 열두천충, 자, 중간 숙주가 두 개인 거, 뭐 이런 문제가 어떤 나온다면은 무조건 요거는 지금 다 뭐냐면은 물고기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다 1숙주가 있고 2숙주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 숙주인 뭐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 간흡충, 간디스토마의 이 간디스토마의 제 1번 그 숙주가 뭐냐면 외우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외우렁이를 잡아먹은 민물고기가 있어요. 이게 붕어나 잉어예요. 이게 이숙주예요. 그 다음에 페이디스토마, 페이디스토마의 일숙주는 이건 다슬기예요. 다슬기류를 잡아먹은 가재나 민물개, 요게 이숙주예요. 다음 고래회충 아니사키스라는 것은 어디에서 일숙주가 냐면 이 크릴새우예요. 크릴새우를 잡아먹은 고래, 요게 이숙주예요. 그 다음에 요코가 흡충이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슬기가 일숙주예요. 그 다음에 이숙주는 은어, 붕어, 잉어,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광절 열두천충이라는 것은 이건 긴 천충인데요. 물벼룩이에요. 물벼룩이 일숙주고 이 물벼룩을 잡아먹은 숭어, 연어, 농어, 상당히 좀 큰 고기예요. 여기서 이제 대강 눈도장을 좀 찍어 두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간, 폐, 흡충, 흡충이라고 이름 붙은 이 흡충이라고 빨아먹는 거예요. 이 흡충이라고 이름 붙은 이것들은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고래회충, 요코가 흡충, 광절 열두천충,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어디로부터 오냐면 어류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류로부터. 그래서 어류로부터 오는데 다 대부분이 1숙주와 2숙주를 거친다. 그리고 1숙주는 보시다시피 다 작은 것들이죠. 외우렁이, 다슬기, 크릴새우, 다슬기류, 울겨류. 2숙주는 이런 작은 것들을 잡아먹은 좀 더 큰 물고기들이에요. 붕어, 잉어, 가재미 물고기, 고래, 은어, 붕어, 잉어, 숭어, 연어, 농어. 그래서 이 체계만 좀 알아놓으신다면 객관식에서 고르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객관식 고르기는 헷갈리지만 그래서 물고기로부터 오는 이 기생충은 주로 흡충이구나. 빨아먹는 거. 그리고 이것들은 1숙주와 2숙주를 가지고 있고 1숙주는 다 작은 것들. 그 다음 2숙주는 이 작은 것들을 먹는 좀 더 큰 물고기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건 뭐 사람이 먹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광절 12천층에서 제2숙주 이렇게 물어본 것들이 있어요. 2숙주 이렇게 물어보면 숭어, 연어, 농어. 이런 것들이구나. 대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간디스토마, 외우렁이, 붕어, 잉어, 헤디스토마, 다슬기로 해서 가지나 민물고기를 내가 이숙주, 고래청 아나사키스, 클리세우, 고래.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채널은 조리기능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동영상을 제작으로 조리기능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하며 더 나아가서는 미래 조리사 여러분들의 역할의 새로운 장르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